자, 중개사무소 이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의 형태는요, 세 가지로 나눠서 일단 봅니다. 여기가 분당구죠. 여기 사무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옆 건물로 옮기자. 분당구 내에서 옮깁니다. 이거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이라고 해요. 자, 이제 분당구에서 그만하자. 강남이 요즘 다시 뜨고 있다 하니까 강남구로 가자.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했죠. 이게 관할박 이전이랍니다. 여기 있던 분사무소를 분당구 내에서 옮기거나 이 분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깁니다. 분사무소 이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형태로 일단 나눠서 이렇게 검토합니다. 우리 중개인만 따져보고 갈까요? 중개인은 자신의 사무소 소재 시도의 관할구역을 업무지역으로 하고 있죠. 그럼 중개인은 자신의 업무지역 내에서만 이전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전국 어디로든 갈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개인 전국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그래서 중개인이 불만이 없어요, 지금. 업무지역 제한을 받고 있지만 전국으로 이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인이 업무지역 제한을 받지만 사무소 이전과 결합해보려면 업무지역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분당구에 사무소를 두신 중개인이 도곡동 타워팰리스 의뢰를 받았다. 중개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정보망 이용하거나 정보망에 공개해놓고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요 서울로 잠깐 사무소 옮겨놨다가 중개하고 다시 오면 되지. 그죠? 예, 그래서 중개인도 전국으로 할 수 있다. 이해 드시면 되고요. 자, 이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사무소를 이전합니다. 절차는요, 이전을 먼저 해요. 이사를 먼저 합니다, 사무소. 그런 다음에 신고 들어가요. 그럼 이제 등록증을 제교해 줍니다. 그럼 사무소를 먼저 옮기고 나서 이제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신고 기한이 있겠죠. 이전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은 10일이에요. 10일 내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이렇게 되고요. 신고는 어디다 해야 되느냐? 관할은 해결했어요. 같은 등록관청 내에서 옮깁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에 신고 들어가면 되고요. 이때 내는 서류는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제교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전 등록증 원본 첨부해야 돼요. 첨부하게 되어 있고요. 사무소 이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소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확보가 됐는가? 이거 체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첨부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첨부해 신고를 하면 등록증을 제교해 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거 사무소 이전이기 때문에 협회에다가 통보해 줘야 됩니다. 협회 통보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면 됩니다. 관할 안에서 이전 문제 없네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 이제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합니다. 즉 분당구에 있던 중개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절차는 이전을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신고합니다. 그럼 등록증 제교해줘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럼 이전한 날부터 신고기한은 며칠이에요? 10일이고요. 이때 신고를 어디다 해야 되느냐? 관할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어디다 해야 되느냐? 지금 이사 간 곳인 강남구청장에 할 거냐? 아니면 분당구청에 할 거냐? 둘 다에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사를 했거든요. 그럼 주민등록 신고해야 되죠? 네. 간 곳에서 하죠? 네. 전입신고만 있어요. 우리랑 똑같다. 우리도 간 곳에서 한다. 그럼 신고를 강남구청장에 한다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합니다. 이자는 이전 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를 이전 후 등록관청이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당구청장은 종전의 등록관청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전 전 등록관청인데 종전의 등록관청이다. 저자. 그럼 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한다는 거죠. 관할구역 외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전 후 등록관청에 들어가고요. 이때 제출할 서류는 똑같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서에다가 등록증 원본과 새로운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여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등록증을 제기받아요. 그런 다음에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에는 서류 송부 절차가 있죠. 이사를 완전히 갔기 때문에 서류를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전 후에서 종전에 요청합니다. 내가 신고 받았거든. 네 갖고 있는 서류 보내라 하고 요청을 하면 종전은 이전 후에다가 지체 없이 관련 서류를 보내줍니다. 이 보내주는 서류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개업공사의 호적이라 부르는 등록대장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보내주고요. 다음에 등록 신청할 때 냈던 서류들 전부 다 보내주고요.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서류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면 관련 서류 다 보내줍니다. 이 서류를 보내주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거예요. 이자가 강남구로 사무소를 이전했어요. 왜 이전했냐면요. 여기서 위법행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분당청로부터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를 당할 것 같으니까 강남으로 이전해버린 겁니다. 이거 잡아야 되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는 더 있는데, 그건 이제 후일 더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행정처분서를 전부 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은 이전 후에서 나가는 게 맞겠어요? 종전에서 때리는 게 맞겠어요? 종전의 등록과청 관할구역에서 위반을 했거든요. 하지만 지금 서류를 이전 후에서 다 받았죠? 그러니까 이전 후 등록과청이 행정처분,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죄 때리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전 후에서 행정처분 나가요. 자, 그럼 그 정도 이해되시고요. 이제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줍니다. 자, 이게 바로 관할구역 외로 이전한 경우였어요. 분사무소 이전을 볼까요? 여기 분당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겼거든요. 옮겼는데 주된 사무소는 광명시에 있었다고 가정해 볼까요? 뭐 짐작이 될 거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 분사무소 이전은 일단 이전을 먼저 하죠. 신고합니다. 그럼 이건 신고 필증을 제기해 주죠. 자, 그럼 이전한 날부터 신고 기한은 역시 며칠이겠어요? 10일 똑같을 테고. 관할이 어딘지 아시겠죠? 어디다 해야 돼요? 광명시장.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죠.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에 들어가요. 이걸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 들어갑니다. 내는 서류는 신고필증 원본을 첨부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신고서에다가 신고필증 원본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분사무소 확보증명서를 첨부해 들어가요. 그럼 신고필증 제기받고요. 이제 협회에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해 주는 거 맞아요. 통보해 주는 거 맞고요. 또 하나의 통보가 더 있죠, 지금. 분당구에 있던 분사무소를 강남구로 옮겼는데 신고는 광명시장에 해버렸습니다. 둘 다 알아요, 몰라요? 둘 다 몰라요. 둘 다에게 통보해 주는 게 맞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전 소재지 관할 등록과청과 이전 후 소재지 관할 등록과청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는 행정처를 모두 주된 등록과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전 이전 후에 다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사무소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남길 점은 이전한 날로부터 사무소 이전 신고를 며칠에 한다고요? 10일. 10일 내에 들어가고 관할구역 외로 간 경우는 이전 후에다 하는 거죠. 이전 후 등록과청에 신고 들어가는 거고 분사무소 이전 신고 시에는 주된 사무소 등록과청에 들어간다는 점. 이 점을 일단 기억에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무소 이전을 다 봤고요. 이제 게시, 사무소의 명칭 등을 들어갑니다. 이 게시라는 것은 걸어놔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 해서 게시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책상 유리 밑에 끼워두거나 책장 안에 넣어놓거나 에어컨 뒤에 숨겨놓는다. 이건 전부 다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게시를 명확하게 해줘야 된다. 잘 보이는 곳에. 그래서 네 가지를 게시하는데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있죠? 게시하셔야 돼요. 분사무소는 신고필증 원본이에요. 이거 원본이라고 못을 박았거든요. 4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원본 4번 일단 구분해야 되는데 왜 원본이라고 못을 박았냐면요. 무등록업자들이 등록증 4번을 걸었고 자꾸 업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본이라고 못을 박은 거예요. 또 실무하시는 분들도 말이에요. 등록증 그것이 무엇이라고 금고 안에다 딱 넣어놓고 말이요. 4번 걸어놓고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원본 게시해야 돼요. 원본. 이게. 그 다음 이제 공인인계사의 자격증 원본 게시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공인사 자격증 원본 모두 게시가 돼야 되는데 소공사 자격증 포함이라는 거죠, 이게. 그럼 이 얘기는 그거네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 자격증 게시가 돼 있어야 되죠. 다 게시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원본입니다. 그래서 모두 게시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중개 보증관계증서 있죠. 업무부증서, 보증관계증서 게시를 해놔야 됩니다. 이건 원본인지 사본인지 언급 안 했는데 공제증서 원본, 보증관계증서 원본 게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증관계증서 게시가 되어 있고 또 하나가 뭐겠어요? 당연히 중개 보수표 게시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개 보수 및 실비 한도표 모두 게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보시면 전부 다 게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사업자 등록증 우리 법상 게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세법상 게시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게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예요. 등록증, 자격증, 보증, 그 다음에 보수표. 네 가지 게시가 돼 있어야 된다.
자, 안 하면 100만 원과 같더라고요. 개시 가볍게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사무소 명칭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이 명칭이 들어온 이유는 컨설팅이나 분양 대행을 걸어놓고 중개업을 사실상 하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이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명칭이 들어왔는데 개업공사에 대한 규제만 내버렸습니다. 실은 이게.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한 부분은 개업공인중개사는요, 그 사무소 명칭이에요. 중개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무소 상호를 정하잖아요. 상호를 정할 때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상호 정할 때는 두 가지 문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꼭 들어가야 되고, 다만 우리 중개인이에요. 중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개인은 공사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란 명칭을 중개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거를 사용할 수 없고요. 단 중개인은 그럼 부동산 중개란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죠? 요것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공인인증 개공이라든가 법인인 개공은 둘 중에 한 가지를 다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자, 그럼 우리 개업공사가 5개 광고문을 설치한대요. 5개 광고문이라는 것은 간판입니다. 그래서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 간판, 옥승 간판이 있는데, 그래서 간판을 설치합니다. 간판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사의 성명을 표기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래서 간판 실명제라고 제가 부르고 있는데, 간판 설치 시에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줘야 됩니다. 분사무소는요, 분사무소의 책임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때 성명의 사이즈도 전에 정해졌는데, 이거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돼요.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전에는요, 가로형 간판이라면 세로 길이, 가로형 간판인 경우는 세로 길이의 3분의 1 이상의 크기로 성명을 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건 과도한 길이다 그래갖고 삭제해버렸으니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써주면 돼요. 그래서 그저 우리 중개사무소 지나다 보면은 간판에 이름들, 대표, 누구하고 다 써있죠? 써있고요. 안 써있는 간판이 가끔 있는데, 그러한 간판은 2007년도 전에 설치된 간판들이에요. 그때는 명칭 사용 의무가 없었어요. 일단. 그래서 그 정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무조건 간판에 이름 쓰게 돼 있어요.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사무소 명칭에 대한 규제거든요. 그래서 개업공사는 사무소의 명칭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이라는 문자를 써야 되고, 중개는 공사사무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고, 5개 광고문을 설치할 때는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써라 이랬어요. 이게. 그럼 적법 명칭 여부를 잠깐 따져보면요. 먼저 호박 공인중개사 사무소라고 정했습니다. 이거 돼요, 안 돼요? 호박 공인사 사무소 돼요, 안 돼요? 되죠? 됩니다. 적법하다. 다음에 대박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된다. 한민호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정했습니다. 돼요, 안 돼요? 된다. 맞죠? 성춘향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했어요. 돼요, 안 돼요? 되죠? 실명을 쓰든 안 쓰든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명을 안 써서 호박이나 대박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이때 간판 설치할 때는 대표자의 성명을 쓰란 얘기죠? 인식할 수 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제정이 될 때, 도입이 될 때는요, 다른 자격증처럼 실명을 아예 강제화시키자, 이런 주장이 있었어요. 실명을 강제화시키자. 그래서 개공의 성명을 써가지고 상호를 정하도록 한다면 상당히 신뢰도가 높아질 거예요. 근데 실명을 강제화하지 못했어요. 간판 설치할 때 실명만 써라. 이렇게 지금 현재 규정이 들어와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 손님들이 말해요. 이름을 기억하기가 쉬워요? 호박 기억하기가 쉬워요? 호박이 쉽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실무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이렇게 실명을 강제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문 자격증들은 실명을 쓰는 게 사실은 좋죠. 변호사 실명 쓰고 있죠. 법무사도 실명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이제 그 의사들 같은 경우도 전문의 이상이 아니면 실명 못 쓴다면서요. 의사들도 실명을.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실명을 쓸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상당한 영광인데, 어쨌든 우리는 실무적으로 잘 안 씁니다. 근데 가끔 실명 쓴 간판들이 있죠.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상호를 호박부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까지 들어가야 돼요. 중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민호 공인중개사라고 정했어요.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부동산 중개, 공인사 사무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상호를 정할 땐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적법하기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한민호 사무소 이렇게 정했어요. 이게 적법한 것 같아요? 부적법한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한민호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갔으니까 적법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유권 해석이 안 된답니다, 이거.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것은 연속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민호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되는데 공인중개사 한민호 사무소는 안 된대요. 그런 강아지 같은 해석이 어디 있어? 어쨌든 그래서 유권 해석을 그래서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유권 해석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무에서는 다 떠나고 유권 해석이 먼저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유권 해석이 뭔지 알죠? 유권에서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법에 대한 해석을 한 거죠. 우린 국토교통부가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법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이걸 유권 해석이라고 그러죠. 법원에서 한 것을 판례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법원에서 법에 대한 해석한 게 바로 판례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개공이 아닌 자예요. 개업공사는 아닌 자는 공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만약에 개공이 아닌 자가 유사 명칭을 썼다. 일반으로 하여금 공사사무소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명칭사칭이 돼요. 그래서 이걸 저는 명칭사칭이라고 그러고 명칭사칭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칭사칭자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칭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이제 다 나왔어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사칭했다. 이걸 자격사칭이라고 그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명칭을 사칭했어요. 이걸 명칭사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는 둘 다 똑같이 1-1이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위법 간판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이 이거 철거를 명해라 하고 철거를 해라 하고 명령할 수 있으니까 등록관청은 위법 간판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철거 명령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이행했잖아요. 불이행하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이라고 있어요.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간판을 대신 철거해버리고 그 비용을 개공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명칭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호를 정할 때는 반드시 공사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란 문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개 광물 설치 시에는 반드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자, 그래서 명칭, 사무소의 명칭까지 이제 다 봤고요.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26쪽에 나와 있죠? 4번. 표시광고. 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규정도 들어왔는데 우리 개업공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할 때는요. 일정 사항이 꼭 포함이 돼 있어야 한다 이랬어요. 이게 바로 표시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들을 말하거든요. 이 규정이 왜 들어왔냐면요. 이 규정은 원래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하고 다닙니다. 이들을 잡기 위해서 원래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 규정이 들어온 취지는 그거였습니다. 이 말씀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중개사무소 보게 되면요. A가 개업공사예요. 자격증을 걸었습니다. 여기에 갑이 내근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실장님. 내근 실장이고 여기 이 중개사무소에 B, C, D, E 이런 식으로 이른바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프리랜서가 계시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이들은 삐끼예요. 삐끼입니다. 손님이나 물건을 이른바 물어온다는 얘기죠. 그럼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서는 A가 써주죠. 그럼 손님을 모시고 왔으니까 물건을 확보해 왔으니까 보수 줘야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보수에 뭐 일정 금액 프로테이지로 이제 얼마를 줍니다. 이게 바로 외근직 사원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은 듣기 좋게 이걸 프리랜서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 다 무등록업자들이에요. 무등록업자들이고 등록관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중개보조로 볼 여지가 있죠. 그럼 이들이 손님을 확보하거나 물건 확보해서는 광고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봇대 붙이고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명함 작업하고 돌리고. 안 보셨어요? 보셨죠? 그들이 이제 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이 규정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들은 못 잡아내고 엄한 사람만 잡고 있지, 지금. 개국만 잡고 있습니다, 이거. 이것도 역시 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이 틀어진 것도
이것도 그랬지. 이것도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법의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이게. 하지만 이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명시할 사항 4가지가 나가야 됩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광고 실명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건 간판 실명제고 이건 광고 실명제다. 해서 그럼 개업공사가 표시 광고 나갈 때 그럼 표시라는 게 뭐냐면 표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저 상품을 사게 되면 상품 포장지에 그 상품의 구성 성분, 누가 제조를 했는가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죠. 이게 표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표시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고는 뭐냐 그럼? 광고는 매체를 통하여 하는 활동. 이게 주로 광고예요. 그러니까 매체를 통한다는 얘기는 인터넷이 있고 방송도 있고요. 신문도 있고 잡지도 있죠. 요걸로 하는 게 이제 광고고 나아가서 전단지를 붙인다든가 명함을 뿌린다든가 이게 다 광고예요. 이게. 그러면 결국은 광고를 할 때 명시할 사항 4가지가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광고 실명제이기 때문에 일단 개업공사의 성명 나가야 되죠. 개공의 성명 나가야 됩니다. 법인에게는 누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법인 대표자 성명 나가는 거예요? 성명 나가야 되고요. 다음에 중개사무소의 명칭 나가야 되겠죠? 상호 나가야 돼요. 사무소 명칭 나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중개사무소의 소재지 나가야 돼요. 또 하나 뭐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연락처. 당연히 나가야 되죠. 광고하는데 다 광고해놓고 연락처 안 들어가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4가지가 나가야 된다. 우린 4가지는 무조건 조심하는 거예요. 오지선다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성명,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가 나갑니다. 그럼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번호는 명시할 사항 아니네요? 일단 그래서 4가지가 나가야 된다. 그럼 개업공인인계사는 광고할 때 4가지가 들어가서 나가줘야 되고요. 개공이 아닌 자예요. 개업공사가 아닌 자는 이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중개업에 대한 표시 광고하면 안 되겠네요? 그럼 개공이 아닌 자는 광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개공이 아닌 자가 광고하다 걸렸잖아요? 그럼 이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명함 작업이에요. 명함. 그러면 실무적으로 이걸 망명함이라고 하는데 손님한테 주는 내 명함은 정상 명함이고 작업할 때 그러니까 명함을 쫙 뿌리는 거예요. 우리 그저 문에 명함 작업 해놓은 거 못 보셨어요? 가끔 가다가 요즘 아파트 뭐 비번이 다 걸어져 있기 때문에 현관에서 들어오질 못하죠. 아예 동별로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들어가죠. 예,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올 때 들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고 이제 현관문에다 다 붙이고 가지 않습니까? 명함을. 여긴 그런 거 안 해요? 못 봤어요? 그게 실무적으로 명함 작업이에요. 명함 작업인데 그 명함에 보면 일단 호박 공인인계사 사무소라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요. 그럼 여기 공인인계사 성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명이. 그 다음에 이제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여기 들어가요. 맨 밑에 쬐끄맣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전월세 찾습니다. 연락 주세요. 그리고 이제 사무소 전화번호가 핸드폰 번호 안 씁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사무소 전화번호를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성명 대부분 안 써요. 명함에. 안 씁니다. 이거. 막명함이니까. 막 돌리는 건데 막 뿌리는 건데 성명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위법이죠. 그럼. 걸리면 이거 100만 원이 과태료예요. 이거.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할 때 지금 현재 원래 취지가 이거 중개보조원들 이런 프리랜서들이 이거 하는 거 잡기 위해서 이게 들어온 거라고 그랬죠. 원래.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해버렸냐면 호박 공인사무소 다음에 이제 연락 주세요. 사무소 전화번호 들어가요. 사무소 소재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담당자 그래갖고 핸드폰 번호가 여기 밑에 들어가. 이건 전부 다 보조원들이 한 거예요. 이른바 프리랜서들이. 이거 상관없다라고 한 거예요. 원래. 그래가지고 결국 있으나 마나 규정이 된 거예요. 이게. 괜히 잘못해갖고 개공이 광고했는데 망명함 돌렸는데 성명 안 들어가서 걸리면요. 이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냥. 이게. 그래서 어쨌든 참 우리 법. 제가 이 법을 강의하고 있지만 아주 웃기는 법이에요. 이거. 아주 웃기는 법입니다. 앞뒷말이 안 맞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가 후진적인 체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후진국이죠, 우리는.
중개에 대해서는 이게. 그래서 무슨 보수 가지고 난 제일 지금 생각하면 열받는 게 그거예요. 반값 중개 보수? 무슨 반값이 유행이니까 중개 보수를 반값했다니까? 그래갖고 OP 전문 중개업소들 있죠? 오피스텔 반값으로 줄어들었다는 거 알죠? OP가 원래 0.9% 아니에요. 원래 0.9%에서 0.5, 0.4로 줄어버렸어요, 이게. 오피스텔이. 그런 바람에 OP 전문 중개업소들 다 문 닫았다니까, 그냥. 사글이다, 이거. 못 해먹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니, 무슨, 우리는 보수라는 게 이게 보수를 반값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난 대통령 보수 반값 해봤으면 좋겠어. 국회의원들. 아주 펄쩍 뛰고 난리 칠걸요? 근데 이건 생계와 연결이 된 문제인데, 이걸 반값 보수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규제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걸 잡아내야 돼. 이거를. 그래갖고 현재 국회에 지금 현재 상정되어 있는 법이 보조는 아예 할 수 없다라고 명시를 딱 하는 걸로, 그냥. 법을. 확실히 해줘야지. 개공이 아닌 자는 광고할 수 없다. 돼 있잖아요. 근데 해석을 또 이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이들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물을 엄청나게 흐리고 있어요, 지금. 전봇대 주로 붙이는 사람들. 가격 상승 초래하고 엄청나게 흐리고 있는데 이것 못 잡고 개공만 잡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법이 그런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이 한순환 딱 돌고 나면, 법령을 쫙 돌고 나면요. 우리 법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개혁공사를 올가맬까 하는 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올가맬까? 이걸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중기업의 육성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우리 법의 지정 목적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합격부터 그러나 하고 봐야 되죠? 이게. 그래갖고 이제 공인인사협회에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우리 협회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예. 협회가. 그러니까 이제 협회 중에 가장 힘아가리 없는 협회가 바로 우리 공사협회예요. 인원수는 더럽게 많은데 이게 더럽게 많은데 가장 힘아가리 없는 협회가 바로 우리 공사협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원가입 하더라도 지들이 하는 일도 없는데 무슨 공제를 그렇게 많이 받고 말이에요. 어? 더 나아가서 이거 뭐 회비 내라 가냐 맨날. 근데 사실은 협회가 강력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것들 다 뜯어 고쳐버린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협회가 강력했으면 오피스텔이 반값으로 내려갈 일이 없어요.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경기도 조례 만들 때 경기도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조례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0.9% 이내로 한다 이 말이 있었거든요. 이 말을 빼버린 거예요. 0.9%로 한다 이렇게 경기도 조례가. 그랬다가 보수단체에서 난리친 거 아니에요. 0.9% 이내로 해야지 무슨 이내가 빠졌다고 난리 쳐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이내가 빠졌다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경기도지에 이내 넣었다니까, 다시. 다시 넣었어요. 그게 만약에 협회가 강력했으면 저지시켰지, 그냥. 총파업 들어갔지. 개혁공사들 전체 한번 총파업하면요.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닙니다. 전체 한번 문 닫아버리면. 장난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거 못해. 그거 한번 하잖아요 하면은 협회 임직원들 전부 다 끌려가. 국토부 장관한테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꼼짝 못합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명칭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명칭 광고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해해 두시고 이제 개혁공사의 고용인 들어갑니다. 28초. 그 고용인이란 의미 종류 그래가지고 개혁공사에 고용된 자로서 소속공사와 중개 보존을 말한다 이랬죠? 자, 그럼 고용인 들어갑니다, 이제. 내가 뭐 안 했나요? 아, 겸업을 안 했구나? 미쳤네. 흥분했네. 지금도 그런 거 생각하면 열받는다니까, 진짜. 이게.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열받아. 가만히 생각하면. 자, 그러면 26쪽에 개혁공사의 겸업이 나오고 있어요. 겸업이 나오고 있는데, 겸업이 이제 조금 암기할 것들이 있어갖고 여러분들 좀 까다로웠는데, 뭐, 쉽게 해결할 거예요. 이 겸업에 대한 문제는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겸업에 대한 문제예요. 중개업 외에 또 다른 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를 열어놓고 슈퍼마켓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회사에 나갈 수 있느냐? 이 문제. 이게 바로 겸업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중소속과 헷갈리면 안 돼요.
이중 소속이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양다리 걸칠 수 있느냐 이 문제고, 겸업의 문제는 중기업 외에 다른 사업을 내가 더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계공의 종별이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인 계공이 있고 공인인증서 계공, 중개인이 계시는데, 중개인하고 공인인증서 계공을 통칭하여 개인인 기업공사라고 부르고 있죠. 개인인 기업공사에 대한 겸업의 태도와 법인인 기업공사에 대한 겸업의 태도가 우리 법이 완전히 정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개인인 기업공사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이 우리 법상 있느냐? 겸업 제한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개인의 경우는 겸업 제한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능력이 닿으면 얼마든지 겸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 얘기, 개인은. 근데 법인인 기업공사는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듯이 법인은 토탈할 수 있는 업무가 몇 가지 뿐이라고요? 7가지 뿐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에 6가지만 더 한다고 그랬어요. 더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법인인 계공은 겸업 제한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겸업이 훨씬 많을 거다로 오해하면 절대 안 돼요. 거꾸로예요. 거꾸로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겸업 제한을 받는 거예요. 법인이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 실무를 보시면 그냥 짐작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실무를 보면. 우리 실무에서 개인인 계공 같은 경우는 직원 한두 명 모형해서 업무하는 게 고작이죠. 그러니까 겸업 제한을 안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은 겸업 제한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근데 법인은 직원을 수십 명 고용함으로써 대형화될 수 있죠. 이런 법인에 대해서 겸업 제한을 안 하게 된다면 결국 중개업은 부수적으로 이상한 업무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직업이라는 품위가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누가 겸업이 훨씬 넓어요, 지금? 개인이 훨씬 넓다는 얘기, 이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인 계공은 웬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개인이 겸업 제한을 안 받지만 전혀 안 받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는 것들은 제한을 받는 건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그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개업공사는 경공매 업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경공매. 경공매 업무가 뭐냐면 의뢰인을 대신하여 보수를 받고 경매업장에 가서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원래 경공매는 변호사 업무거든요. 근데 이 업무를 우리 개업공사한테 허용을 했죠. 단 중개인 계시잖아요. 우리 중개인의 경우는 경공매 업무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인 계공과 공인인증서 계공만 경공매가 허용됐어요. 이건 명문의 규정으로 이제 배제를 시킨 거예요. 중개인에 대해서는 경공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는데, 우리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어요. 저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사서, 팔고, 사서, 팔고, 이거 우리 못해요. 아, 그래요? 저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언급했나요? 예. 그거 못합니다. 그래요? 못해요, 그거. 그래서 매매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금지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 풀고자 작업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근데 국회 통과는 거의 뭐 될까 안 될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일단은 매매업을 풀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매매업을. 근데 현재 뭐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다 막 그런 얘기 계속 흘리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풀릴지는 의문인데, 이건 명문의 규정으로 배제돼 있어요. 명문의 규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매매업 같은 거 못합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에요. 그래서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는 매매업 못합니다. 근데 중개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매매업 할 수 있어요.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이제 명문의 규정으로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고, 내재적 한계도 인정하고 있어요. 내재적 한계라는 게 뭐냐면 등록증의 양도나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안 돼요.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이분은 말이에요, 중개사무소 열어놓고 회사의 주관에 상근직으로 출근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이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 이건 등록증 양도나 대여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A가 중개사무소를 열었는데 이분은 회사의 주관에 상근직으로 나가버린다. 그럼 손님이 찾아왔어요. 중개 업무를 누가 수행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소속이나 중개보조원이 수행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A가 소속이나 중개보조원한테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를 여신 개업공사는 주간에 회사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건 대여로 쳐버려요. 대여로.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재적 한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사에 나가시면은 갑종 근로소득세 납부하는 거죠. 갑근세.
이게 갑근세인데, 개업공사한테 만약에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등록증 대여로 추정합니다. 그래갖고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청문 과정에서 내가 난 대여한 게 아니다. 손님 왔을 때 직접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반증을 못하면 이거 대여로 처벌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근세 납부 실적이 나왔다 하여 당연히 등록증 대여로 볼 일은 아니죠. 요즘은 근무 형태가 특이한 케이스들이 많죠. 일주일 내내 나가시는 게 아니고 이틀만 나간다. 나머지 5일은 쉬는 거예요. 그럼 사무소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따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오전에만 출근하고 오후엔 다 쉰다. 그러면 열어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선생들, 우리는 물론 갑근세 납부 안 합니다. 우리는 종합소득 대상이에요.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우리 선생들 열어놓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쉬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어주신 분 있어요. 예. 열어주신 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또 주간에 회사에 나가시는 게 아니고 야간에만 나간다. 야간 경기로 간다든가 주차위원으로 간다. 대신 조건은 잠이 없어야 되죠. 주간에 근무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야간에만 나간다.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회사에 나가더라도 손님이 왔을 때 언제든지 내가 중개업무 활동을 할 수 있다면, 도장을 내가 직접 찍을 수만 있다면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이제 개인의 경우 내재적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실무적인 문제고, 실제 시험에서는 뭐 저런 걸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겸업 제한이 없다는 것만 일단 주의를 하는데, 다만 실무적으로는 등록증 대여에 해당될 정도의 겸업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개사무소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겸업을 많이 고려하거든요. 고려하는데, 어떻게 하면 겸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쳐갖고 중개업을 잘 할 수 있는가 고민해야지. 이건 죽이기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토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개업공사는 전문 직업이니까 겸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에요. 저는 거기에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전문 직업인답게 중개업을 잘 해줘야지 어떻게 하면 이거 겸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 사람 문을 닫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동네에서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는 꽃집하고 중개사무소를 같이 하는 집이 있었어요. 꽃집하고. 지금은 만약에 다른 사업을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게 되면요, 반드시 구획하라고 그래요. 다. 등록 자체를 수리 안 해요. 그러니까 꽃집 하면서 중개사무소 같이 한다. 그러면요, 이게 어디까지가 중개사무소인지 확실히 구획해라. 이거 아니면은 안 받아줍니다. 수리 자체를 안 해요. 등록 수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구분해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집 같은 경우는 이거 등록을 할 때는 이렇게 구획했겠죠. 터버린 거야, 이걸. 터버리고 반은 간판이 중개사무소, 반은 꽃집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꽃집에 화분들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점점 일로 넘어오겠죠. 그래갖고 그냥 화분이 앞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보면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동네 와갖고 물건을 찾고 싶어요. 중개사무소에 이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려고 봤더니 꽃집으로 보이는 거야.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없어 보입니다. 또 이제 꽃을 사러 가는 거예요. 중개사무처럼 또 보이는 거야, 이번엔. 또 전문성이 없어 보여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둘 중에 하나는 문을 닫아요. 닫습니다. 둘 다 닫을 가능성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할 때는, 겸업을 할 때는 반드시 확실히 구획해버려야 돼. 남의 집으로. 구획하고.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게 맞지, 이거를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가끔 있어요. 저녁반 같은 경우, 우린 지금 현재 저녁반 안 하고 있는데, 그 저녁반 같은 경우에 내가 자격을 취득해갖고 철호하여금 중개사무소 열어주고 나는 부업으로, 요즘 투잡이 유행이니까 회사에 나가야지 라고 했는데 안 된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거야. 이 자리에 그런 분 없죠? 당연히 전문 직업이 있는데 면허증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똑같아요, 다. 그러니까 직접 업무를 수행해줘야 돼요. 근데 내가 부득불 이제 다른 업무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같이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신 다른 사업을 같이 할 때는, 이때는 그 사무소가 반드시 인근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장을 찍을 일이 있으면 바로 와서 도장만 찍으면 돼요.
그때는 소공을 꼭 고용해놔야 돼요. 소공으로. 소공은 우리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조원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공을 딱 고용해놓으면 소공이 업무를 다 수행하고 내가 와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돼. 그러면 돼요. 주로 대여로 걸리는 게 왜 걸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걸릴 것 같아요, 대여가? 개업공사의 가장 큰 적은 누구? 개공이에요. 개업공사의 가장 큰 적은 개공입니다. 개공이 잃어버리는 거지, 옆에서. 그래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님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손님이 등록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개공이 도장 안 찍었다. 그럼 돼요, 그냥. 바로 돼요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개인인 개공에 대한 경험인데, 그러면 일단 요건 이제 참고로 이해만 해 두시고요. 법인인 개공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공의 경험. 그래서 법인인 개공은 토탈 7가지 외에는 아예 할 수 없다. 이게. 그래서 우리 법인인 개업공사는요, 일단, 중개업 외에 6가지 업무만 더 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이 6가지 업무를 우리는 소위 법인의 겸업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고, 이 6가지 업무를 법인은 꼭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임의사업입니다. 할 수 있다요. 자, 그럼 이 6가지 업무를 지난주에 제가 언급만 그냥 하고 넘어왔는데, 자, 첫 번째 법인은 중개업 외에 뭘 더 할 수 있느냐?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이에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에 대한 임대차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 관리 대행이 뭔지 아시죠? 실무적으로 OP 관리 대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임대차 관리 대신해 준 거예요. 세 놓고 월세 징수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징수하고 나가서 청소 경비 붙이고 이게 바로 임대차 관리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관리 대행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그 관리 대행을 하고 이걸 끼고 있는 중개업소는 권리금이 엄청 세죠.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관리 대행이 바로 이거예요. 주택상가에 대한 관리 대행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할 수 있어요. 부동산 상담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다름 아닌 부동산 컨설팅이죠, 이게.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리모델링에 대한 상담, 건축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까지 가능하다. 그럼 직접 개발업을 해버립니다. 포크레인 들여갖고 싹 밀어버리고 대지로 형질을 바꾸는 거예요. 이런 거 개발업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동산에 대한 상담까지만 가능해요. 그럼 법인의 임원이 만약에 증권 투자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증권 투자 컨설팅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동산 상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증권 투자 컨설팅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상담까지만 가능하다. 이게. 자, 다음 세 번째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경영 컨설팅이거든요. 중개업 경영 컨설팅인데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이게 프랜차이즈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로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가장 많은 업종이 뭐예요? 음식점, 치킨집이죠. 그럼 통닭집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느냐?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죠,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통닭집 프랜차이즈 불가. 다른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이니까 이게 중개업 경영 컨설팅이에요. 그러니까 중개업 프랜차이즈만 가능합니다. 그럼 중개업 프랜차이즈로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고 있는 게 부동산 서브, 부동산 114, 부동산 1번지 이런 거 봤죠? 여기 거의 다 망해가고 있죠, 다 지금. 이게 어쨌든 그래서 뭐 저희 송도 같은 경우는 부동산 114 거의 안 씁니다. 아예 쓰질 않아요. 상호 자체가 없어요, 아예. 괜히 거기다 가맹점비 내면서 할 이유가 없거든. 그런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이게 중개업 프랜차이즈다. 그럼 중개업에 대한 프랜차이즈니까 상대방이 누구여야 돼요?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공인중개사란 말과 개공이란 말과는 같다, 틀리다? 틀리다. 그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OX, X 불가해요. 그럼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창업을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업 할 수 있나요?
없어요, 무조건. 개공 대상이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요. 이게 중개 프랜차이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주택이나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분양 대행은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이 건축한 상가라든가 주택에 대해서 대신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분양 대행이다. 이게. 그래서 주택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경매나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경공매 알선 대리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부연 설명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럼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이 이사업체나 도배업체가 있다고 했죠? 이거를 소개까지 해주는 것만 돼요. 직접 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선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6가지 업무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버릴 거고요. 이게 엄청 헷갈려요,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토지 분양 대행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토지 분양 대행 같은 거 할 수 없어요. 주택 상가라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중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제 암기를 해나가야 돼요. 구분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법인인 개업공사의 겸업, 바로 6가지가 바로 이거였고요. 토탈 법인은 7가지만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전체 개업공사가 약 9만 명 정도가 있는데, 법인이 더 줄었어요, 오히려. 법인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법인이 오히려 줄었어요. 예전보다는. 훨씬 줄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사 이 정도 이해를 해 두시고요. 뭐, 나머지 이제 기타, 뭐, 법인의 이 겸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건 이제 후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감을 잡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27쪽의 맨 밑에 그 3번, 경공매 알선대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는 경매 대상이 된 부동산, 공매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업과 취득의 알선, 권리 분석업, 다음에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매수신청 대리업을 영위할 수 있어요. 이걸 영위할 수 있는데 이 업무를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개인은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는 거. 중개인은 한 가지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공인인증상 개공과 법인만 가능합니다. 경공매알선 대리는 중개인은 한 가지도 불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경매라는 것은 우리가 법원에서 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공매라는 것은 공개 매각의 준말이에요. 공개 매각의 준말인데 공매는 여러 기관에서 하거든요. 뭐 세무서장, 지자체장, 기업체, 뭐 세관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공매는 부동산 공매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있죠? 캠코 자산관리공사 들어봤죠? 특수법인으로 여기서 하는 공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 공매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해 권리 분석해 주는 거예요. 권리 분석이 뭐냐? 이거 부동산 낙찰을 받았게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떠왔느냐, 여기에 설정된 유치권을 내가 떠왔느냐, 이런 걸 분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권리 분석업이고, 취득의 알선업은 이거예요. 경제적 가치 등을 분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이 부동산의 시세가 얼마, 최저 매각가 얼마 나와 있고 유찰을 몇 번 됐고 이 금액에 얼마 정도 낙찰 예상 가능하고 이렇게 낙찰 받았을 때 되팔았을 때 얼마 수익이 예상된다. 이게 바로 취득의 알선이에요. 그럼 입찰 신청, 매신청 대리는 뭐냐? 그러면 손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잘 모르니까 가서 내 대신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을 받아달라. 이게 대리업이에요. 이게 대리업입니다. 그래서 명실공히 이 업무를 모두 우리 개업공사는 수행할 수 있어요. 이걸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개인은 한 가지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경공매 알선 대리인데 다만 우리 개업공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대리업을 하고자 하잖아요.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을 받아주는 행위를 손님을 위하여 대신 하고자 한다. 의뢰인을 위하여. 그럼 이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등록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럼 거꾸로 해석하면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업만 하는 거예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이때는 법원에 등록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할 수 있어 이거. 그냥 할 수 있고. 나아가서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한다고 했죠. 그럼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대리업을 합니다. 이것은 법원에 등록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을 받아주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 이 행위를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럼 실무적으로 대리인 등록 많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많이? 안 합니다. 남자분들은 많이 하고요. 많이 하고요. 근데 실무적으로 경매 대리업
잘 안 합니다. 등록 안 해요. 이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한다. 그래서 이 등록하는 절차가 마련된 게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부분 규칙인데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을 우리는 실무 마지막 시간에 공부하거든요. 근데 아마 제가 대리인 등록 규칙에 대해서는 4월 말 정도에 한 번쯤 언급할 거예요. 마지막 끝날 때. 그러니까 11월, 12월, 1월, 2월 이 과정에서도 전혀 언급을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이 대리인 등록 규칙의 내용은 4월 말쯤에 한 번쯤 언급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리인 등록 규칙의 내용이 우리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진짜 비슷해요. 법원에 등록한 절차가 진짜 비슷한데 지금 이걸 미리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내용도 헷갈려 죽겠는데 더 헷갈려 버려요.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법 어느 정도 각이 잡혔을 때 한번 언급하면 그냥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언급하고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게 경매 대리업을 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는 거죠? 나머지는 다 그냥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잠시 우리가 이제 기초과정이니까 그 경매를 그동안 이제 어떻게 이게 우리 법에 들어왔는가 잠깐 지나간 얘기를 좀 하고 가죠.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기를 경매에 지금 합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자가 3명이 있다는 거 알죠, 이제? 일단 이 경공명문은 원래 누구 업무? 변호사 업무예요. 그 다음에 법무사가 지금 현재 관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개업공사가 경매 업무에 관여를 하고 있죠. 경매에 관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의뢰인을 위하여 보수를 받고 일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합법적으로. 그럼 지금 변호사는 원래 지업무니까 일단 차치하고 법무사하고 우리 개업공사가 보수를 받고 경매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먼저 허용이 됐을 것 같아요? 법무사. 그죠? 그럴 것 같죠? 근데 사실은 개업공사가 먼저 허용됐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994년도였죠. 1994년도에 우리 중개법인한테 경매를 허용을 하게 돼요. 94년도에 이때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별로 없던 시절에는 변호사들이 경매 업무를 관여 안 했더라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전부 다 경매 시장에 관여를 전혀 안 했어요. 그러자 경매 시장을 석권한 게 누구였냐면 우리 존경하는 행님들. 행님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가지고 우리 행님들이 경매 시장을 석권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경매가요, 입찰 방식이 아니고 호가 경매 방식이었어요. 호가. 영화 보시면 놓고 부르는 거 있죠? 미술품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호가 경매 하잖아요? 놓고 부르는 거. 이렇게 했었어요. 부동산 경매를. 그러니까 입찰법정에 딱 보면은 내가 저거 좋은 부동산 낙찰받아야 되는데 아니 막 옆에서 계속 불러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행님이 승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더워하면서 웃동 딱 한번 벗는 거지. 그럼 온통 그림이지 그냥. 그죠? 무서워서 이게 입찰이 안 되는 거예요. 입찰이. 그래갖고 95년도부터 전부 다 부동산 입찰 방식으로 이 호가 경매 다 폐지합니다. 다 폐지하면서 전국 법원이 전부 다 부동산 경매는 입찰 방식으로 와요. 지금 하고 있는 입찰 방식으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아수라장이 되니까 그럼 좋다. 너네 여기 떠났으니까 우리 중개법인한테 이걸 허용하겠다라고 중개법인한테 이걸 허용해요. 그래서 법인으로 가는 주된 이유가 경매 때문에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갖고 중개법인한테 이제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한테는 허용 안 했죠. 법인한테만 허용했어요. 근데 허용을 했는데 절름발이로 허용했어요. 요거까지는 허용했거든요. 이걸 허용 안 한 거예요. 대리업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손님이 법인에 찾아와갖고 내가 여윳돈이 생겼거든. 요즘 경매가 좋다 하니까 하나 받고 싶다. 그래갖고 분석을 딱 해갖고 브리핑 쫙 나갔어요. 이 정도의 수익이 예상된다. 이 물건 좋다. 입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럼 손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경매를 잘 모르니까 응? 가서 낙찰 받아달라 다. 그래요? 그러면 법인이 뭐라고 해야 되냐? 나는 대리업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변호사 사무실 가서 알아보세요. 이런 강아지 같은 경우가 자꾸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중개법인들이 그 변호사를 고문으로 고용해갖고 업무를 수행해왔죠. 그렇게 편법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던 차에 2003년도에 법무사법이 이제 개정이 됩니다.
법무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무사법에다가 전면적으로 이걸 허용하는 걸로,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는 걸로 법무사법이 개정돼요. 자, 그럼 일단 2003년도에 이제 개정 작업 들어가는 거예요. 법무사법이. 입법예고 먼저 했겠죠. 일단 반대. 변호사협회 반대했겠어, 안 했겠어? 당연히 했지. 밖으로 싸움인데 이거. 그 다음에 우리 공사협회 반대했겠어,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지.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계속 이제 저항에 부딪히니까 법무사협회에서 그런 거예요. 야, 너네 지금 법인한테 허용이 돼 있고 대리업도 허용이 안 돼 있으니까 절름발이 아니냐. 너네 허용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테니까 너네 입 다무느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갖고 우리 협회에서 이제 그러한 묵인하에 다물게 됩니다. 그래갖고 변호사협회 강력 저지를 뚫고 이제 법무사법이 개정이 돼요. 그래갖고 2003년도에 법무사법에서 전면적으로 법무사에게 경매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럼 이제 우리 법 개정해야 되죠. 일단. 그래갖고 2004년도부터 이제 경매를 허용하는 걸로 우리 법 개정안이 올라가요. 2004년도가 그 이름도 유명한 15회 시험이 있던 해였어요. 이때. 그래갖고 이때 한 2번 정도 올라갔죠. 경매 전면 허용하는 걸로 개정안이 2번 정도 올라갔어요. 제 기억에. 근데 이 법이 이제 어떻게 통과되냐면요. 일단 우리는 그때 국토교통이죠. 지금은 이제 국토교통인데 그때는 건설교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국토교통위원회. 이게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다는 거 알죠? 국회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이제 법안이 제안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심사를 해요.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심사하고 그 다음에 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최종적으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어요. 법사위라고 해요. 법사위에서 법안을 최종 손질합니다. 손질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본회의로 넘겨요. 본회의로 넘겨갖고 이 본회의에서 이제 그 제적과반수出석이고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이제 의결을 하게 돼요. 그럼 법안에서 이제 의결을 하게 되면 법안이 탄생이 된 거죠. 그러면 개정이 되거나 탄생이 되면 이것을 대통령한테 보내죠. 대통령한테 이걸 대통령한테 보내면 대통령이 이것을 공포를 하고 이제 시행을 하게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이제 거부권 행사해버리죠. 야, 일단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 경매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거를 이제 중개사법이 개정이 된다. 그러면 개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통과를 했겠죠. 정부안으로 제안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통과를 했고요. 아니 이놈의 법사위만 가면은 이게 오리무중이요. 법안이. 법사위에 앉아있는 국회의원들이 주로 누구겠어요? 변호사지. 변호사지 다. 그러니까 지 밖으로 뺏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개혁공사 수가 한두 명이 아니죠. 쪽수로 밀면 이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계속 붙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그런 바람에 이제 이게 계속 이게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바뀝니다. 해가 바뀌는데 노무현 정권이 부동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저지르는데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 정권이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가장 규제를 심하게 했던 데가 바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고 근데 문제는 가장 많이 가격이 오른 때가 바로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른바 버블 세븐이 생긴 거죠, 이게. 그리고 가장 많이 푸른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래서 어쨌든 왜 강남 3구에 등을 업고 일단 대통령이 되고 서울시장이 됐으니까 그죠? 풀어줘야지. 가장 강력하게 규제한 데가 바로 강남 3구인데 거긴데. 그래서 어쨌든 좋아요. 이거 명예훼손 아니죠? 어쨌든 그 전 정권 시절에는 그냥 껐떡한 명예훼손을 고소를 해야 되는 통에 도대체 이게 말을 못했지 말을 이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노무현 정권 쪽에서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걸 들고 나오면서 우리 법을 깨놓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 부동산 중개업법이었다고 그랬죠. 부동산 중개업법에다 이걸 깨놓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법 이름이 공인인증사용법이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로 이제 탄생이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 때문에 이놈의 경매 때문에 여기서 이걸 그냥 지지부진한 거예요. 지금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이걸 강력하게 시행했는데 여기서 계속 붙잡고 안 놔주니까 그럼 좋다 너네 협상을 한 거죠. 너네 그거 계속 붙잡고 안 놔주면 우리 본회의로 바로 간다. 본회의로. 대통령은 직권으로다가 법안을 갖다가 본회의에 표결에 붙일 수 있어요. 바로. 직권으로. 이거를. 그럼 여기 안 통하고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법안이.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 협상을 이제 하면서 원래는 이게 없었거든요. 법원에 등록해라.
그래갖고 이후 부동산 거래 신고제 때문에 경매가 이제 묻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묻어가게 되면서 법원 등록이란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경매 대리업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라. 이렇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법원에 이제 하잖아요. 그래 하고 이제 우리는 그 중개 업무를, 이거 대리 업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이제 협상, 거기서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제 때문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역사가 심판하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거래 신고제예요. 이게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우리 부동산 시장에 거의 메가톤급 효과였어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이게 엄청나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하나로. 어쨌든 이제 역사가 평가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어쨌든 그분의 공과도 이제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경매가 그런 우여곡절 끝에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중개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제 때문에 안 좋아진 거예요, 엄청.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 3명이 지금 현재 명실공히 이제 경매에 관여할 수 있고, 그래서 요즘은 경매 전문 변호사도 있다니까요. 경매 전문 법무사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도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런 공인인사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매매업이 만약에 풀린다면 진짜 해볼만 하죠. 매매업이 풀린다면. 그렇죠. 법정에 가서 낙찰 받아 팔고, 법정에 가서 낙찰 받아 팔고. 현재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경매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매매업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경매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뢰인을 위하여 대신 입찰표를 써주고 낙찰 받아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직접 자신의 명의로 낙찰 받아 팔고 낙찰 받아 팔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매매업이 딱 풀리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분당의 아파트인데 잘 나가는 아파트야. 이게 경매로 넘어갔어요. 가서 받아버리는 거지, 그냥. 가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남겨 팔면 되잖아, 바로. 매매 허용되면. 아니, 그렇습니까? 매매 풀리면 나 강의 안 할 거예요, 이제. 아, 진짜로. 할 필요가 없어요. 매매 풀리면 투자로 다녀야지, 그냥. 뭐하러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건 실명법 위반이라니까요. 부동산 실명법.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결국 편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현재 매매를 못하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실무적으로 이건 인지상정으로 좀 보이는데, 지금 현재 시세가 5억 가고 있는데 금매로다가 4억 7천 나왔어. 이거 누가 안 사겠냐고. 바로 찍어버리지. 바로 계약금 줘버려, 그냥. 그래놓고 이거 바로 매수자 찾아갖고 4억 8천에 파는 거 1,000만 원 바로 남는 거 아니에요. 바로 양도소득세 추적 안 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주는 거니까. 그럼 이거 인지상정이에요. 인지상정인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현재 매매에 이거 아니야말로 걸리면 아니야말로 홍콩 갔다 오십니다. 한 방에 가버립니다, 이거 걸리면. 한 방에 가버리는데, 그래도 이걸 감수하고 개공들이 한다는 얘기죠. 돈의 앞에서는 장사 없어요. 장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인 명의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럼 배우자나 가족의 명의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실명법 위반이에요, 이거. 부동산 실명법, 여러분들 민사특별법이 있잖아요. 우리 실무 시간에도 공부해요, 이거. 공부하는데, 부동산 실명법은 제재가 더 커요. 이건 5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 힘없는 서민들은 이거 걸리면 간다니까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은 안 가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얼른 돈 벌어갖고 사람을 부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 매매업이 풀리면은 이 중개업계에 이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겁니다. 근데 저는 국회에서 절대 안 풀 것 같아. 그렇지. 누구 좋으라고. 분명히 가격이 올라 버립니다. 저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공인중개사한테 부동산 매매업만 딱 하나만 허용해도 확 살아난다니까. 저는 옛날서부터 이거 주장했었어요. 부동산 경기 살리는 거 다른 정책, 조세 정책 다 필요 없고 개공한테 딱 풀어놓으면 쫙 올라가요. 그럼 이제 서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겠죠. 가격 상승 때문에. 근데 어차피 우리 주택보급률 100% 넘어섰다는 거 아십니까? 100% 넘어섰어요. 수도권 지역이 지금 서울이 98점 몇 프로예요. 98점 몇 프로고. 그 다음에 인천 지역구 100% 넘어섰고, 경기도도 100% 넘어섰어요, 지금. 그런데 집 없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그게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가진 사람만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진 사람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이 더 심해진다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속된 말로 진짜 돈 놓고 돈 먹기라니까. 돈 놓고 돈 먹기에 그냥,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돈질을 잘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매매를 빨리 풀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협회에서 매매를 딱 풀고 이거를 그 강력하게 밀어붙여야지.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 거래 풀어야 돼. 선진적인 중개제를 갖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다 갖고 있어. 다 풀었어, 이거. 우리가 옛날처럼 의뢰인 등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 다 지났어요. 지났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이렇게 투명해지면 매매업을 묶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군사정권 시절에 그 만들어 놓은, 전두환이가 만들어 놓은, 아, 그러면 안 되나?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만들어 놓은 이걸 갖다가, 이런 걸 갖다가 여전히 묶어놓은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군부정권 시절에 만들어 놨던 그러한 이 잔재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안 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식들이 아직도 개공에 대한 인식이 안 좋기 때문에 매매를 못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국토부에서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풀어줘야 돼요. 풀으면은 세금으로 징수하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이제 싼 금매로 나오면 개공이 직접 사라 이거지, 지명의로. 사고, 그럼 양도소득세 낼 거 다 내고, 단기 전매하고 50% 양도소득세 다 내고, 그 다음에 네가 취득하라 이거지. 그 다음에 이전 늦게 해줘라. 그럼 정당하게 거래가 되면 세수를 확보해서 좋고, 개공은 돈 벌어서 좋고. 아니, 그렇습니까? 손님은 싸게 사서 좋고. 그죠? 경기도 활성화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역효과를 우려해서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안 푸는 거예요. 분명히 매매업을 직접 거래 풀으면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올릴 겁니다. 이게 분명히. 근데 그래서 이제 편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배우자 명의는 꼭 남겨놔야 돼요. 다만 실명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다. 조세 포탈 등의 목적이 없으면 그거는 봐줍니다. 그럼 배우자 없는 사람 빨리 배우자 만들어야죠. 근데 배우자가 더 무서운가? 이놈이 갖고 튀면 어떡해? 자, 그래서 어쨌든 경매 대리업 여기까지였고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네.